코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드카펫은 못 갈아드렸는데 이렇게 오시면 문도 열어드리고 차도 한 잔씩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들어오는 데는 네. 공항에 레드카펫도 안 깔리고 트랩도 없었대요. 비행기 트랩도. 이게 들으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네. 중국은 정말 자기 감정에 와. 솔직한 것 같아요. 대륙의 배포인가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결례도 외교상 결례가 없는데 그 이유 중에 사드 네. 배치도 전 큰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늘 정상회담합니다. 예, 하는데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되기도 우리는 하고. 레드카펫은 깔아줬거든요. 네. 오늘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이 부분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자, 상한가 하한가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누구부터?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상한가? 저는 갑자기 이렇게 이분이 등장할 줄 몰랐어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앞으로 한 일주일간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시네요. 롤러코스터. 그러네요. 언제는 하한가인데 오늘은 상한가. 왜냐하면 너무 뜬금없이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이슈를 만드셔가지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왜 뽑아오셨는지. 장하나 전 의원의 상한가 누구죠? 네, 뭐 예상들 하시잖아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오늘의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오늘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상한가든 하한가든 정세균 의장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장 의원이 상한가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왜 상한가입니까? 일단은 뭐 사드 배치도 그렇고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분도 그렇고 국민들의 입을 대변해서 본인이 이제 한마디를 하셨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얘기하신 게 참 의외고 그게 또 다름 아닌 정세균 의장님이라는 게 더 의외기도 하거든요. 왜요? 그분의 스타일이 뭐 미스터 새마일이라고도 그렇죠. 하고 어떤 우리 야권에서도 중재자의 입장, 의장다운 의장 이미지신데 이렇게 작정하고 발언하시는 거는 저희도 의외였는데 뭐 오죽했으면 정세균 의장이 이랬을까 할 정도로 지금의 어떤 청와대 국정 운영은 사실 뭐 과하게 표현하면 막장이다라고 생각, 저는 들고요. 무엇보다 소통이 문제고 또 국회랑 이렇게 계속 그 뭐 치킨 게임. 계속 평행선만 달리면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국가 서열 소위 2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라도 중심 좀 잡겠다. 큰 각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국회의장이 영어로 체어맨 이렇게 무게 잡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은 영어로도 스피커다. 네, 국민들 대신 얘기 좀 해야겠다.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저는 새누리당도 이렇게 뭐 이제 의원들이 개회사도 지금 막 퇴장하고 의장실 점거하고 그랬는데 새누리당도 그런 면에서 자중질환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의장이 지금의 정치권에 쓴소리 강하게 한 방 넣은 것이 할 일을 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상한가. 그리고 엄청난 존재감이죠. 국회의장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거는 뭐 직권상정하거나 뭐 항의받거나 이럴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일단 그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 국회로 쫙 끌어모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장하나 전 의원의 시선이자 야당의 시선도 비슷해요. 할 말 한 거다. 잘한 거다. 상한가다. 이준석 전 의원의 입장이 어떨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 사태를 보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세균 의장이 뭐 자기 정치를 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이것이. 근데 앞으로 이제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으로서 만약에 이 행동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다소간에 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말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법정의 재판관들도 자기 의사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국민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법정 재판관이 만약에 뭐 재판을 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밝혔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국회의장을 예전에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세균 의장도 국회의장의 역할을 좀 더 확장적으로 정의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예를 들어 미국 상원 같은 경우보다 하더라도
정말 양쪽 의견이 동수일 때 정도에나 그 상원 의장이 이제 그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실제는 투표권도 행사를 잘 안 하거든요. 투표권조차도. 예, 그러니까 그 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에 가지고 정세균 의장이 스피커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새로운 역할을 규정하려고 한 것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만으로도 특히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발끈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새누리당의 주류는 그게 아닐 거라 보고요. 다만 이제 사드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세균 의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 이 사안들을 논의할 때 조금 편향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예전에 비판을 받았던 국회의장이 있다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박관영 의장이 아주 강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호를 밝힘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정세균 의장의 이번 그 의사 진행 형태는 득도 있고 실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하고 저는 정세균 의장이 그렇게 나서는 것이 저는 의외였던 것이 왜냐하면 이번 주는 솔직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첫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장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면을 안 만드는 게 약간 예의거든요. 아 지금은 이 시작인데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하기도 했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저렇게 이슈를 가져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랬잖아요. 아니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권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에 이정현 대표께서 좀 너무 나갔다. 뭐 국회의장 한다면 대권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를 그렇게 이어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이제 한번 여기서 정세균 의장이 그럼 전략적으로 성공한 것에 비해서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뭘 했냐면은 우병우 수석 사퇴시켜라라고 하면서 청와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이틀 뒤에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단상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의장실을 점거할 때 가서 실제로 쳐들어갑니다. 가장 세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새누리당에서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의 속된 말로 건수를 제공한 거죠. 새누리당이 이 일 때문에 비박 친박 간에 똘똘 뭉쳐갖고 단합이 됐다. 실제로 이정현 대표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리더십에 위치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슈를 통해서 힘이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잘 보시면은 이번에 의장실 가가지고 가장 화끈하게 뭐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 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마디 한 거거든요. 한성교 의원 멱살 잡은 것도 한성교 의원. 한성교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고 또 그 외에 보면은 거기 가가지고 뭐 안 될 거면 사퇴하라고 한 사람 이 사람도 김성태 의원 아닙니까? 그러네요. 대표적인 비박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건 소위 비박계 의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싸워요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이 저는 그런 느낌 좀 받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받았고 근데 정세균 의장이 뭐 이런 뭐 해프닝이랄까 새누리당 뭐 의장실 점거까지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또 너무 빨리 잘 진화를 했고 하루 만에 사회권을 넘겼어요. 네, 추경을 또 통과시키면서 뭐 민생을 이걸로 민생을 막았다 이런 비판도 받지 않고. 그럼 하루 만에 사회권 넘긴 거는 잘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갔으면은 정세균 의장이 안 좋은 소리 의장 사퇴한다 만다를 정말 길게 갔으면 이준석 비대위원 말처럼 왜 이 뭐 양당 대표 지금 뽑혀져 있고 그런데 국회의장이 너무 뭐 이슈를 장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이걸로 시끄럽게 갈 수 없을 거고 또 정기국회가 추경이 아니라 내년 예산안도 11월까지 봐야 되고 국정감사도 곧 시작하고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보이콧 해도 이게 뭐 보이콧만 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한계가 계속 드러나지 않을까 새누리당으로서. 그 사건의 맥락 속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상한가다라고 이준석 비대위원이 뽑아오셨어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정세균 의장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제 선수가 높은 그 의회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김무성 대표가 들어볼 거 없다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김무성 전 대표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전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도했다는 이런 전언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김무성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성태 의원이 또 이런 그 정세균 의장과의 설전을 주도하는 등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청와대와 발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뭐 예측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비난받을 요지가 좀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런데 지금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총대를 맨다는 것은 저건 김무성 대표가 생각하기 좀 아닌가 보네라고 비박이 이제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새누리당 자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추미애 대표가 이번 일에서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정세균 의장이 제가 봤을 때 좀 조금은 나갔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국회의장이 대여 투쟁 전선에서 약간 나서주물이 내가지고 오히려 지금 강성 지도부일 것으로 예측되었던 추미애 지도부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 좀 힘을 빼준 효과는 있다라는 또 한 가지 긍정적 측면을 느끼게 그렇게 되거든요. 보는 게 좀 그러면 낫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윈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업무 분담 체계를 각자 이제 대선이랑 큰 판을 앞두고 이 장이 설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를 이제 서서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내부 결속했기 때문에 윈이 된 거고 그렇죠. 정세균 의장은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의사 표명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또 윈이 된 거고 더민주는 대여 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대신 또 정세균 의장이 확실하게 세워줬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서 좋은 거고 국민만 빼곤 다 좋은 거네요. 다 윈이라고 하기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아시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이신데 그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그 청문회 보고서 채택된 우리 김재수 그리고 조윤선 두 장관 전자결제로 또 임명도 해버리시고 그 전에 뭐 이철성 경찰청장 얘기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마이웨이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힘겨울 겁니다. 저 새누리당 지금 그 원내에 있는 뭐 정진석 그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야 저렇게 그 청와대를 어디까지 보호해주고 어디까지 발맞춰야 될지 상당히 난감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청와대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도 국회 내에서 이런 뭐 해프닝이랄까 야당과의 이런 어떤 그 갈등 정쟁 같은 거 오히려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국정감사랑 또 예산 내년 예산 그 논의해야 되는 정기국회가 정말 민생과 제일 밀접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양쪽 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윈윈일지 몰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안 좋은 장면들이 20대 국회 처음부터 열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치인들은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장실 앞에 70명이 가서 농성을 하고 멱살 잡고 이거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뭐 테러 방지법 정의화 의장이 그 직권상정했을 때 뭐 정말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했었지 그때 의장실 달려가고 싸우고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국회 법에 있는 대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로 좀 의견들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자, 알겠습니다. 상한가 이렇게 해서 정세균 의장, 김무성 전 대표.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두 사람이 상한가를 친 게 맞다.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셨어요. 하한가로 넘어가 보죠. 두 분이 뽑은 하한가. 이번엔 장하나 전 의원 누구 뽑아오셨어요? 저는 뭐 방송 3사, 지상파 3사 중에 특히 KBS 하한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송사들도 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이거 먼저 그럼 풀어볼까요? 왜 KBS를 하한가로 뽑아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그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고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가 열리는지 마는지 잘 인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 신청자 약간 그 등급 이분이 진짜 그 피해자인가 판정은 아직 더 시일이 걸리는데 신청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가 900명이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청문회를 TV에서 중계를 안 했어요. 근데 27일에 이 국정조사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이 그 KBS에 좀 중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까지 했었어요? 네, 뭐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회 그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으로 요청을 했는데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고 실제 그 시간에는 뭐 드라마 재방송 이런 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드라마 재방송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못한 게 된 거예요. 약간 너무 요청을 긴박하게 해서 준비할 시간이 생중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도 목소리 나오는 게 이거는 요청해서 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있고 또 세월호 청문회도 9월 1일, 2일에 또 3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중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이 청문회 실효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번에 증인이 28명 중에 13명이 불출석할 정도로 사실 반쪽 청문회에 대해 얘기가 많거든요. 혹시 사람들을 싹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임이 있는 전 경영진들 안 왔고 그 증거 조작했던 서울대의 조 교수 그리고 그 호서대의 유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여론의 지탄을 안 받을 거, 도덕적 책임이 없는 거 이런 상황들이 주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사가 정말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 혐오 이런 거 너무 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가져주면 경영진들도 압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더 나오게 되는 분위기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뭔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는 뭐 이런 청문회를 우리는 바라는 건데 정작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작 약간 궤가 다른 얘기지만 지상파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올림픽도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성과급이 깎일 걸 예상하고 있지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중계하는 관심에 반만이라도 좀 했어야 되고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답변 그냥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퇴장당하고 청문회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사람들은 비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공영방송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KBS 주셨어요. 이준석 전 의원은 하한가 누구 뽑아오셨어요? 저는 하한가로 이번에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손학규 고문입니다. 손학규 고문. 롤러코스터네요. 어쩔 때는 상한가, 어쩔 때는 하한가. 이번 주는 왜 하한가입니까? 저 지난주였던가요? 손고문을 상한가로 뽑으면서 야 이분 이제 제3지대에서의 주가가 높아지겠구나라는 그러셨어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다음 스텝들이 지금 한 1, 2주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 지금 저 IFA 가가지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하면서 기업인들 만나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좌파 지도부를 구축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지난주에 놀았던 게 뭐냐면 추미애 의원이 소리소문 없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견이 별 안 나와요, 당에서. 맞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지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주류 세력이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순탄하게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고문이긴 하지만은 손 고문이 서울 위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사실상 자기 대권 후보 되는 건 뭐 확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손 고문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가진 게 방법 중에 하나가 제3지대에 힘을 실는 것이거든요. 세판짜기. 세판짜기. 본인이 말한 세판짜기. 또는 다른 사람이 제3지대 만들면 제4지대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행보가 너무 지금 아직도 날 데려갈 테면 날 데려가시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너무 간을 오래 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좀 저도 손고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난번에 좋게 인식하고 훌륭한 대선주자를 축해 올렸던 사람 입장에서 좀 조바심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분의 어쨌든 성공적인 커리어와 그리고 뛰어난 스펙과 달리 지금까지 정치 여정을 좀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대선에 올라가는 버스 티켓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뜸을 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일 때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강진에 들어가실 때에 어쨌든 그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논리는 확보하셨지만 나올 때 논리나 지금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명분, 나올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뭐 굳이 이제 조롱조로 말씀하신 분도 이런 거예요. 들어갈 때는 내가 자숙하겠다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냥 선거 이기니까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를 좀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예. 어떤 시대적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좌파 또는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그래요. 장하나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손학규 전 고문 정말 내려온다라고 말한 이후로는 행동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이준석 전 비대위원처럼 뭐 그 어떤 소위 정치 공학적이라든가 역학관계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국회에 있었어도 그 취향이. 근데 예. 이 우리 송고문한테 기대하는 게 경제 전문가고 또 뭐 경제민주화나 또 민생 살리는 후보 그런 정치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당장 국회는 없지만 또 이분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뭐 19대 때 20대 때 대거 계세요. 그럼 이분들하고 어떤 민생을 어떤 챙기는 그런 그 실제적인 의정 활동,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뭐랄까요, 뭐 어떤 포럼, 약간 그런 뭐 공부 모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정치 공동체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제3지대에서. 좋겠는데 정말 강진에 들어가서 너무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토굴에 계시고 예, 예. 나오셔도 그냥 너무 개인 같아. 그게 제일 아쉽고 저는 뭐 대선 후보가 된다 만다 뭐 이런 거 다 떼어놓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분명 있으세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하루 걸러 그러니까 한 주 걸러 하루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러면 저는 뭐 대선 후보다 어디 갈 자리다가 아니라 예. 그냥 대통령 되셔서 하실 수 있는 거에 뭐 10분의 1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세요. 저는 그게 정치인으로서 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그때 모일 것이다. 네. 아, 손학규가 오히려. 이렇게 그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역량이 있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보여준다면. 좋겠어요. 네. 짧게 한마디 덧붙이실 거 있으세요? 이준석 전 비대위. 저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은 예. 지난 이제 19대 총선, 20대 총선을 앞두고 3명의 주자가 어쨌든 호남구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과거에 많이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성공 가도를 한번 가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 외에는 호남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낸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고문도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상한가 하한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차 한 잔씩 가서 꼭 드시고 가세요. 레드카페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